오판, 돈만 줬다가 놓친 것은 없는가? 노인과 내가 앉아있는 이 거리의 가게들은 문을 일찍 닫는다. 만약 벤치가 아니라 카페에 앉아 있었다 해도 지금쯤이면 문 닫을 시간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쫓겨났을 것이다. 행여 다른 가게를 찾는다고 해도 심야 영업을 하는 카페는 없으니 결국 슬슬 집으로 돌아갔으리라. 그렇다. 노인과 만난 이후로 몇 시간째 계속 이 광장 근처의 벤치에만 앉아 있었다. 다행히 디자인이 잘 됐다고 생각했던 벤치는 기능성도 우수한지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별로 피곤하지 않았다. 전등 불빛도 차츰 어두워진다. 이 시간에는 황황한 빛으로 거리를 환히 비춰줄 수 있는 곳은 편의점뿐이었다. 나는 먼 곳을 응시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편의점은 이 거리에 대체 몇 곳이나 있을까? 그때 갑자기 노인이 말을 걸었다. 항상 하는 생각이 있네만 후회는 먼저 오지 않는다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은 우리에게 신중함을 요구하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 속담의 참된 의미를 뼈저리게 이해하는 시점은 대체로 일이 벌어진 뒤에야 후회할 때라거나 넘어진 뒤라거나. 노인의 유머 섞인 말투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나는 다시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 무렵의 저를 돌아보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공을 확신하다 보니 말이나 행동이 점차 대담해졌거든요. 그때의 감각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모처럼 커다란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뭐든 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이 강했죠.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손해를 보는 듯한 강박관념에 휩싸였고요. 또 앞으로 가게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는 창업했을 때와 같은 용기는 더 이상 필요 없으며 말없이 체스 말을 앞으로 전진시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저지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금만 갖고 사업을 하겠다고 한 약속이었죠. 자기 자금으로 한 매장씩 착실하게 늘리느냐,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단숨에 확장하느냐. 저는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사실 크림 주먹밥의 인기는 조금 시들해졌지만 매출에는 안정적으로 공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약 여기서 최상의 한 수를 놓는다면 베이가쿠의 경영 자체가 한 단계 상승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단은 저 혼자서 내렸습니다. 저의 새로운 계획은 3호점과 4호점을 동시에 개업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하기로 했고요. 나중에 이야기를 했더니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라더군요. 그렇게 자기 자금을 고집했으면서 하는 놀라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루는 금액도 커졌을 뿐 아니라 나라면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2억 원 정도의 대출금이면 당시 이익으로 볼 때 1년 반이면 반제 가능한 액수였죠. 3호점은 이 거리에서 가장 큰 S역의 중앙홀, 그것도 신칸센이 정차하는 역에 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출점을 꿈꾸었던 곳이기도 했고요. 4호점은 이 거리에서 가장 번화가인 T시가지에 열기로 했습니다. T시가지는 영화관도 있고 세련된 카페들도 많아 데이트 장소로 주목받는 번화가입니다. 이 두 가게는 같은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M역 앞 1호점과 K역 구내의 2호점에서 성공했던 방식을 조금 변형해서 도입하기로 했죠. 즉, 두 가게의 중간 지점에 주방을 빌려서 주먹밥을 만들고 양쪽 가게에 출하하는 스타일로 가기로 한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런 방식으로 하고 싶어 매장 두 곳을 동시 개업했던 것이긴 하지만요. 저는 당시 같은 비용으로 이익은 배로 늘리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S역 내의 중앙홀 임대료는 한 달에 500만 원으로 계약금과 가게 설치비까지 그 2억 원의 초기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T시가지의 임대료는 한 달에 450만 원이었는데 가게 외관을 포함한 인테리어도 필요했기 때문에 초기 비용은 거의 1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한편 주방으로 할 만한 적당한 곳을 얼른 구하지 못해 초조한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설비를 통째로 사용할 수 있는 매장용 물건이 있다는 말에 바로 확인하고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료는 250만 원이었고요. 저희는 대출받은 2억 원과 자기 자금 1억 5천만 원을 합친 3억 5천만 원으로 그 비용들을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직원들을 고용하고 가게 인테리어 등도 설계사에게 부탁해서 차차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나가는 돈이 비약적으로 커지자 조금 불안해지긴 했지만 지금이야말로 승부를 걸 때다 라고 생각하며 계속 나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이 숫자 왜 이런 거야? 개점 준비로 한창 바쁠 무렵 오타니가 저를 붙들고 물어보더군요. 오타니가 들고 있었던 건 지난달 매출 데이터였습니다. 지난달 매출이 왜? 주먹밥 폐기손이 늘었던데? 지난달부터 새 매장 개점 준비 때문에 크림 주먹밥 추라수를 늘렸거든. 그래서 폐기손도 증가한 거야. 늘리다니 어떻게 늘렸는데? 밥은 일괄적으로 외부 업자에게 맡기기로 했어. 뭐? 왜? 왜라니? 앞으로 밥은 더 많이 필요해질 거야. 매장이 늘면 하는 수 없잖아. 어느 타이밍에서는 외부에 맡겨야만 해. 안 그러면 매장별로 밥까지 지을 시간은 없어. 하지만 갓 지은 밥으로 주먹밥을 만드는 것도 컨셉트 중 하나였잖아. 그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더라도 밥은 갓 지은 밥으로 하자는 뜻에서 말했던 거였지. 지금은 기회를 잡아야 하는 시기잖아. 속도를 올려야 단숨에 우뚝 서야 해. 그래야 내 목도 늘어난다고. 오타니는 여전히 제 방식에 불만이 있는 것 같았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실제 경영은 제가 일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그가 더는 간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에이스케, 너 좀 변한 것 같아. 편의점 이야기를 거절하고 난 후부터 좀 초조해 보여. 그보다 너 컨설턴트잖아. 지금의 베이가쿠를 보고 뭔가 조언해줄 건 없어? 아니, 내가 하는 일은 옳다고 봐. 다만 속도를 너무 내지 않았으면 해. 그건 말 안 해도 알아. 하야마는 새 매장 오픈을 앞두고 신메뉴 개발에 힘쓰고 있어. 너도 컨설턴트 같은 거 그만두고 빨리 이쪽으로 오지 그래. 아주 재밌어. 그래, 그건 너만 봐도 잘 알겠어. 자신감이 없던 때와 비교하면 눈빛이 완전 달라졌거든. 저는 운영 방식을 급격하게 바꿔나갔습니다. 확대화와 효율화를 한 번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맡길 부분은 맡겨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새로운 매장의 개점 준비를 진행했죠. 그런데 하야마도 이 급격한 변화에 조금씩 걱정을 내비치더군요. 사장님, 외부에 맡긴 밥 말인데요. 맛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는 수 없어. 그래도 최고급 쌀과 최신식 밥솥으로 지어왔잖아. 같은 쌀이니까 문제가 될 건 없어. 그런가요? 크림 주먹밥의 핵심은 밥이 아니라 크림 부분이야. 크림은 예전 레시피 그대로 만들 거고 그 점에서 타협은 일절 없어. 노인은 내 쪽은 보지도 않고 그저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며 가볍게 질문을 던졌다. 창업할 때는 그토록 자기 자금을 주장했으면서 왜 그처럼 약속을 손쉽게 깨버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었나? 타이밍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크림 주먹밥의 당시 인기에 편성하면 저희는 성공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려면 출점 공세를 펼칠 수밖에 없었고요. 크림 주먹밥이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당시 우리 가게는 지방에서 소문난 가게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리고 편의점 이야기를 거절했을 때는 지금 이 사업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하는 타이밍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느긋하게 자기 자금이 모이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기 자금에 레버리지를 걸어 크게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처음에 했던 말과 아주 다르군. 그건 알고 있었나? 돈을 벌고 가게 실적이 쌓일 때마다 다루는 돈의 액수가 비약적으로 커졌습니다. 따라서 2억 원 매출은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다달이 지불하는 금액은 예상 매출에 비하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성공한 경영자들 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사업이 그처럼 잘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심지어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무렵 아내와는 대화를 많이 나눴나? 아니요. 집에 가도 베이각구 일로 머리가 꽉 차 있어서 대화를 나눌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럼 대출권도 아내에게는 말 안 했겠군. 네, 아내에게 사업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달 통장 잔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아내를 만족시키고 있다고 믿었죠. 그 무렵 아내는 내 사업보다 딸의 일로 머리가 복잡했다. 오늘도 병원에 다녀왔는데 아이코 상태가 좀처럼 좋아지질 않아. 의사는 뭐래? 더 큰 병으로 가보지 않겠냐고 하던데. 알았어.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아이코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자. 그래, 당신이 지금 가장 힘든 시기라는 건 잘 알고 있어. 당신도 건강 조심해. 나는 밖에서 일해서 돈을 벌고 아내는 집안 살림을 맡는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다고 해서 뭔가를 더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갑작스러운 노인의 말에 말문이 막혔다. 솔직히 당시에 나는 딸 문제는 팽개치고 내 사업의 재미에만 푹 빠져 있었던 건 아닐까. 실제로 성공한 경영자 중에서 가정을 희생시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그러니 그걸로 자네를 추궁할 생각은 전혀 없네. 사업이라는 건 그만큼 빠져들지 않으면 성공하기 쉽지 않으니까. 하지만 자네가 애당초 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지를 돌이켜볼 필요는 있었던 거야. 다루는 돈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자네는 마음의 여유를 점점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노인은 나에게 시선을 떼더니 무언가 떠오른 듯 먼 곳을 응시했다. 그 무렵 M역 앞점과 K역 분해점은 누가 맡고 있었지? 남에게 맡길 수 있는 건 맡기고 있었지만 장부는 계속 제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새로 개업하는 매장 두 곳은 누가 맡을 예정이었나? 그건 하야마의 소개로 대형 음식점 체인점의 매니저를 스카우트했죠.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요. 어차피 금방 그만두게 했으니까요. 오호, 그건 또 왜? 그 사람한테는 지금도 정말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어쨌든 신규 오픈을 앞두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신없이 일하면서 불안감을 잊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지금만 잘 넘기면 모두 잘 될 거라는 생각으로 계속 움직였고요. 노인은 이렇게 중얼거렸다. 오만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